그는 제 5개월 된 배를 가차없이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딸내미 당장 지워버려 라고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발길질이 우리의 8년 사랑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모시는 가장 큰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가족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택의 유리창 밖으로 울부짖는 빗소리는 마치 내 운명을 두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랫배에서부터 장기를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끔찍한 통증에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저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암흑에 잠겼습니다.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흘러나와 새하얀 바닥에 검붉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 내 아기의 피야.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남편 박준호의 모습이 이토록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는 방금 세차게 발길질한 다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명품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더러워 보였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분노와 잔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발치에서 죽어가는 짐승을 내려다보듯 경멸의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팔짱을 낀 채 고집을 부린 죗값을 치른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대로 둬. 아프면 알아서 유산하겠지. 병원비 굳어서 좋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들이 과연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까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태아가 아주 잘 자라고 있으며 예쁘고 건강한 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쓴 한약을 마셨으며 온갖 험담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제게 와주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멋진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그가 저를 와락 껴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제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자마자 준호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딸이라고? 최 여사가 초음파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집안은 가업을 이을 장손이 필요해. 이 쓸모없는 계집애가 아니라 너는 몇 년 동안 우리 집 밥만 축내더니 애 낳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보며 제발 한마디라도 공평한 말을 해주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회사에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아들이 더 낫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고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아이잖아요.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말대꾸야. 넌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기계일 뿐인데 이제 그 기능마저 고장났구나. 그녀는 준호를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름이랑 얘기 다 끝냈다. 걔가 아들을 임신했어. 2달 뒤에 결혼식 올릴 거니까 이 여자는 깔끔하게 정리해. 강아름. 회사에 새로 들어온 그 인턴. 그랬군요. 준호가 접대를 핑계로 늦게 들어온 날들, 베란다에서 몰래 하던 통화, 그의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아들까지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와 제 딸을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전 절대 동의 못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전 절대로 제 아이를 지우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준호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지워버려. 내게 선택권은 없어. 라고 소리쳤고 그 잔인한 발길질이 제게 날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 피웅덩이 위에 누워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침실문이 무정하게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저와 제 작은 딸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희미한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릴 적 몇 번 뵙지 못했던 외삼촌, 가족들이 늘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하던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제게 전화번호 하나를 주시며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만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서야, 이 번호 꼭 기억하고 잘 간직하거라. 네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려서 아무도 너를 구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외삼촌에게 전화하거라. 막다른 길. 지금이 바로 제 인생의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제 딸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으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구석의 나뒹구는 핸드백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끌었습니다. 제 등 뒤로 길고 끈적한 핏자국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피로 얼룩져 미끄러운 화면 위에서 떨리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생존 본능처럼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심장이 불타는 듯 애가 탔습니다. 제발, 제발 전화를 받아주세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꺼져가는 제 몸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삼촌, 저 좀 살려주세요. 과연 강력한 힘을 가진 외삼촌은 민서와 뱃속의 아기를 제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의 가족은 어떤 무서운 분노에 직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가족 이야기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수억이 넘어는 정확히 1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1초의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당혹감과 억눌린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고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어디냐? 당장 주소 말해. 전화 끊지 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택 주소를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목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고통과 과다출혈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민서야, 외삼촌 말 들어. 외삼촌의 목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같았습니다. 절대 잠들면 안 돼. 나랑 계속 얘기해. 돌아가신 내 부모님을 생각해.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저는 그 가느다란 통화줄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노력했습니다. 외삼촌이 무엇을 하실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약 5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부촌의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급박하게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철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여러 사람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 문이 활짝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구급대원들 같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신속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한 여자 의사가 제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 안심하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들것에 실어 밖으로 나갈 때 저는 잠옷 차림으로 침실에서 뛰쳐나온 준호와 최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와 의료팀을 번갈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경악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무언가 신분증 같은 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강혁 회장님의 명령으로 김민서 씨를 응급 이송하는 중입니다. 다른 문제는 회장님께서 나중에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이강혁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의 준호와 최 여사의 안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떠오른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준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잔인함 대신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고 혼란에 빠진 저택과 그 속의 사람들을 뒤로했습니다. 의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차에 누워있자 저는 아득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준호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풋내기 신입생이었고 그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모든 여학생의 우상이었던과 선배였습니다. 그가 실수로 제 하얀 원피스에 커피를 쏟았고 운명처럼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항상 제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격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인생의 운명이며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쌓을 기회를 포기하고 그가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완벽한 내조를 하는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도 성장 가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 조용히 그를 도와 시장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을 세웠습니다. 점차 회사는 커졌고 우리의 생활도 풍족해졌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에서 이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부부가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5년이 지나도록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인자하던 시어머니는 점차 혹독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를 구박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알 낳지 못하는 암탉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주변의 수군거림과 어머니 그리고 집안의 압박에 그도 변해갔습니다. 그는 차가워졌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애써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일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약을 먹고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인턴 강아름의 등장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배신의 징후는 너무나도 명확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고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랑을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구급차는 시끄러운 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사립국제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고 최고급 아파트처럼 넓고 편리한 VIP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삼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안전해졌지만 제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몸의 상처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내 아이, 내 소중한 아기는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인자한 인상의 나이 지긋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의사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혁 회장님의 친구인 김민준 박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가씨와 아기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잠시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상황이 꽤 복잡합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유산기가 있어요. 앞으로 며칠간은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안의 공포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김 박사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책임감 있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태아를 지킬 확률이 높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의 정신력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잘 먹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 두 단어는 육체의 상처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아이, 8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아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었던 아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니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력할게요.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듯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죠. 의사가 떠난 후 저는 넓은 병실에 홀로 남아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에 대한 배신감은 잠시 옆으로 밀려나고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두려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아이를 잃는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힘내야 해. 엄마가 여기 있잖니. 우리 같이 노력하자.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다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삼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조카 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외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외삼촌 탓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외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 일은 김 박사한테 들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외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초빙해놨. 그들이 협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거야. 넌 그저 믿고 쉬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듣자 한 줄기 희망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내 얘기를 해보자. 그가 저를 보며 엄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혼할 거예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 인간과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결정을 지지한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증거가 필요해. 박준호 그놈이 외도하고 너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몸싸움 중에 핸드폰도 부서졌고요. 괜찮다. 외삼촌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지금부터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네가 할 일은 몸조리를 잘하는 것뿐이다. 다른 모든 일은 이 외삼촌에게 맡겨라.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아래로 펼쳐진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산처럼 든든했습니다. 그놈과 그 집안 전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감히 내 조카 딸을 건드려 제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지. 그는 돌아서서 제게 새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새 번호다. 나하고 김 박사 그리고 몇몇 최측근만 아는 번호니 외부와의 모든 연락, 특히 시댁과는 완전히 끊어라. 저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야 해. 혼란스러울수록 실수를 저지르기 쉬우니까. 저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의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외삼촌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놈 회사? 걱정 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서서히 맛보게 해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 게임은 신중하게 해야 하니까. 그는 제게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에 더 이상 혼란과 절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안도감과 함께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최 여사, 그리고 그 내연녀. 당신들 기다리고 있어. 내 악몽은 끝났고 이제 당신들의 악몽이 시작될 시간이니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채 지냈습니다. 병원 VIP 병실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복도에 경호원들을 배치했고 저를 면회하려는 사람은 모두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준호와 최 여사가 몇 번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으니 그들은 접수 데스크에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최 여사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비통한 시어머니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예전 제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길고 공허한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실종은 분명 그들을 가시방석에 앉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저와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강혁 회장이 누구이며 그가 얼마나 무서운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큰 정신적 고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삼촌이 그들에게 바로 그 고통을 맛보게 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몸조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의 보살핌 아래 저와 아이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나쁜 징후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아이의 강한 생존 의지가 그 기적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매일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제 사랑을 느끼고 아빠 없이도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있으며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살아가고 싸워야 할 힘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준호와 그의 가족이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더 큰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으며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평화는 거의 2주간 이어졌습니다. 그 귀중한 2주 동안 저와 뱃속의 작은 딸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태아의 모든 수치가 안정되었고 김 박사님은 이대로만 가면 아이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대로 준호의 가족은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더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침대에 앉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담당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지연이라는 분이 민서 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며 면회를 요청했어요.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하느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쉬어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제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야, 나 지연이야. 수화기 넘어 지연이의 목소리는 걱정과 다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사고 나서 입원했다는 얘기 들었어. 너무 걱정했잖아.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너 찾느라 거의 미칠 지경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네,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전화하셨어.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우시면서 네가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하셨어. 가장 친한 친구인 나더러 와서 상황 좀 봐달라고 부탁하시더라. 민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모두를 피하는 거야? 지연이의 말은 언뜻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김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혹독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그렇게 걱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연이에게 전화한 것은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우정을 이용해 저를 찾아내고 상황을 염탐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난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쉬고 싶어. 그만 돌아가줘. 하지만 민서야, 조용히 쉬고 싶다고 했어.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외삼촌에게 전화해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구나. 그 지연이라는 아이는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날 오후 제가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다투고 소리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켜요. 내가 제 시어머니야. 내 며느리 보러 오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막아? 내가 언론에 다 터뜨려 버릴까?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알아냈고 이번에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외삼촌의 경호원들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다름 아닌 강아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장손을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여자. 강아름은 명품 인부복을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채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눈빛으로 경호원들을 쳐다보며 가끔씩 제법 불러온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위세를 과시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긴 특별구역입니다.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보호자? 내가 바로 보호자야. 아니면 저 안에 있는 년이 무슨 떳떳하지 못한 짓이라도 해서 감옥처럼 경호원을 세워둔 거냐. 당장 나오라고 해. 안 나오면 내가 이 문 부수고 들어갈 거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집 나가서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불효막심한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강아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불효하고 비도덕적이네요. 저는 문 뒤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비열한 인간들.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를 모욕하고 압박하기 위해 이런 연극을 벌이다니. 저는 문을 열고 나가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외삼촌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서 그들에게 저를 비난할 빌미를 주는 것.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박사님과 병원 보안팀이 나타나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지 시장이 아닙니다. 김 박사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서 환자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금의 충격이라도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과 치명적이라는 말에 최 여사와 강아름은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도 일이 그렇게까지 커지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겁니다. 최 여사는 제 병실 문을 날카롭게 쏘아보고는 강아름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섰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욕설을 중얼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거기서 계속 숨어 있어봐라. 넌 절대 못 빠져나가. 혼란스러운 연극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복도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들이 시작할 비열한 여론전의 첫 총성에 불과하며 저는 이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몽은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채가시기도 전에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또 다른 정신적 충격이 닥쳐왔습니다. 최 여사와 강아름의 병원 소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은 저의 명예를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훼손하려는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언론과 여론을 향해 공격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걱정대로 바로 다음 날부터 저를 겨냥한 기사와 SNS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완벽했습니다.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폭행당하고 낙태를 강요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우울증과 병적인 질투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 그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를 알게 된 제가 이성을 잃고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시댁 식구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그들은 정교하게 편집된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절망했을 때 준호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맥락 속에서 그 메시지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왜 하늘은 나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할까?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했던 하소연들이 이제는 자살 협박이자 정신불안의 징후로 둔갑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사진도 첨부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최 여사의 사진,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 문 앞에 서 있는 준호의 사진, 분명 저를 찾아왔을 때 찍은 것이겠죠. 그리고 온화하고 순종적인 미소로 배를 쓰다듬는 강아름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는 피해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단지 박씨 집안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본처의 질투를 견뎌내야 하는 불쌍한 여자로 말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와 가련한 이미지에 쉽게 선동되는 여론은 빠르게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게시물 아래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여자가 있지. 자기는 애도 못 낳으면서 남편 자식까지 죽이려 하다니. 남편이랑 저 여자 너무 불쌍하다. 저런 아내를 만난 건 정말 지옥이겠네. 저런 여자는 감옥에 보내거나 정신병원에 가둬야 해. 제 이름 김민서는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친 아내, 냉혈한 살인자, 악독한 계모라는 가장 독한 별명들을 얻었습니다. 외삼촌이 사람을 시켜 게시물들을 막고 삭제했지만 그것들은 비온 뒤의 죽순처럼 계속해서 솟아났습니다. 이쪽 사이트에서 지우면 저쪽 사이트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는 치밀한 미디어 캠페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는 병실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잔인하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과 아이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명예와 인격을 완전히 파괴해서 온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간호사가 제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서 씨, 괜찮으세요? 그런 거 읽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밀어내고 심호흡을 하려 애썼습니다. 쓰러질 수 없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할 순 없어.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수록 나는 더 강해져야 해. 하지만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한때 믿었던 친구 지연마저도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닌 충고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서야, 네가 지금 충격이 큰 건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최 여사님도 어른이시고 준호 씨도 내 남편인데 이를 이렇게까지 키우면 어떡해. 그냥 집에 돌아가서 다들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지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그들의 연극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도 그 연극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제 딸이 있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좋은 아빠,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런 풍파를 겪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를 믿어줘.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지키기 위해, 우리 모녀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갑자기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외삼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필요 없다. 그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다. 외삼촌과 함께 온 남자는 서울 최고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였습니다. 외삼촌은 이 법적 싸움에서 저를 돕기 위해 그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막을 내리기 전에 그들이 저에게 마지막 충격, 가장 직접적이고 악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외삼촌의 법무팀이 언론을 통한 반격을 맹렬히 준비하는 동안 준호와 강아름은 제 상처 입은 마음에 직접 비수를 꽂는 악독한 심리적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싸울 의지조차 잃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아이를 위해 억지로 죽을 한 숟갈씩 넘기고 있을 때 제 병실로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수신인만 김민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소포를 열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뜯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붉은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상자, 저는 기억했습니다. 준호가 결혼 5주년 기념일 선물로 주었던 다이아몬드 세트가 담겨 있던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사랑의 증표처럼 여기며 무척 아꼈습니다. 왜 그가 지금 이것을 보냈을까요? 옛 추억의 물건으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반짝이는 보석 대신 선명하게 인화된 사진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강아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웨딩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강아름은 화려한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베일을 쓰고 손에는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는 멋진 신랑 예복을 입고 소유욕 가득한 손길로 강아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그 눈빛으로 그들은 웨딩 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과 어쩌면 제 딸의 목숨까지 딛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려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계속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준호가 무릎을 꿇고 강아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가장 잔인한 사진이었습니다. 확대된 사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내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강아름의 필체로 보이는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애를 못 낳아주신 덕분에 제가 그 의무를 대신하게 됐네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준호 씨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 세상에서라도 위로받으시라고 저희의 행복한 모습 몇 장 보내드려요. 준호 씨의 아내 올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에 찬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붉은 벨벳 상자는 하얀 타일 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악마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 정신을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고통과 치욕, 그리고 질투 속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침대 위로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힘과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능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지키지도 못하고 제 행복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그들에게 짓밟렸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둡고 유혹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죽으면, 어쩌면 모든 고통이 끝날지도 모른다. 죽으면 그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베란다를 보았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뱃속에서 가벼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이, 제 작은 딸이 엄마의 절망을 느끼고 저를 붙잡으려는 듯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의 태동은 마치 전류처럼 저를 미망해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내 아이를 버리려는 건가? 저 잔인한 아빠와 악독한 계모에게 시달리도록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려는 건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살아야 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 위해. 저 악마 같은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나를 보기 위해 살아야 해.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서운 증오와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는 오직 혐오와 경멸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박준호, 강아름, 최여사. 당신들은 나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당신들은 몰랐겠지. 바로 그 지옥에서 악마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주워 구김을 펴고 상자에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것들을 간직할 겁니다. 당신들의 행복의 증거를, 당신들을 묻어버릴 묘비로 삼을 겁니다. 이 연극에서 저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분명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제 안의 투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딸을 위해서도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아름과 준호의 잔인한 도발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제 고통과 절망을 강철 같은 투지로 바꾸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그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병원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흩어진 사진과 제 눈에 남은 감정의 파편들을 보고도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태블릿 PC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봐라. 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팀이 찾아낸 것들이다. 저는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거미줄의 중심에는 준혼의 가족의 진성건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화살표들이 뻗어나가 전혀 낯선 이름의 수많은 자회사, 유령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삼촌. 저는 물었습니다. 외도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놈들의 자금 세탁망이다. 외삼촌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박준호 애비의 진성건설은 겉으로는 건실한 건설 회사지만 실제로는 검은 돈을 합법화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해. 저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자재비를 부풀리고 이런 유령 회사들과 가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어. 그렇게 세탁된 돈은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되고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이나 슈퍼카를 사는 데 쓰였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자금 세탁, 공금 횡령, 해외 계좌. 영화에서나 듣던 단어들이 제가 한때 일부였던 바로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준혼의
가족의 부와 화려한 겉모습은 정직한 사업이 아닌 불법 행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그놈은 외삼촌이 도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단순한 영업이사가 아니라 이 유령 회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자였어.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그놈 손을 거쳐 처리됐지. 강아름, 그 계집애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야. 서류와 영수증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유령 회사 중 하나의 대표였어. 완전한 악마의 연합이지.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은 다른 문서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박준호 애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부의 알짜 프로젝트들을 따낼 수 있었는지 아느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뒤를 봐주는 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의 모든 비리를 덮어주고 인맥을 관리해줬지. 그 은인이 누군데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외삼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텅 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돌아서서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다. 네, 뭐라고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네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지.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도 하셨다. 네가 박준호 그놈과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놈 애비 회사는 파산 직전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놈 애비가 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지.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고생할까봐 내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지셨던 거다. 당신의 인맥을 이용해 그놈 애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지. 그 은혜를 입으면 그들이 너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야. 외삼촌의 말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비극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니. 아버지는 제 결혼 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려 하셨지만 그 카펫이 저를 호랑이 굴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는 실수하신 거다. 외삼촌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 높게 평가하고 탐욕은 너무 낮게 평가하셨지. 아버지의 도움이 그들을 감사하게 만들기는커녕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로 만들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거야. 그들은 그 은혜를 빌미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내 아버지를 자신들의 부정 축제 도구로 삼았다. 내 아버지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 한쪽에는 당신의 명예와 경력, 다른 한쪽에는 딸의 위태로운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거다. 그 죄책감이 몇 년 전 네 부모님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안 돼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늑대의 탈을 쓴 가족에게 잘못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안아주며 떨리는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가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 아니야. 내 가족 전체를 파멸시킨 독사 같은 놈들이다. 이 빚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원금의 이자까지 전부 받아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맹렬하게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존재했습니다. 외삼촌, 제가 뭘 해야 하죠? 이제 네가 다시 나타날 시간이다. 외삼촌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그 은혜라는 빚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이 판을 뒤집을 거다. 대담하고 단호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장기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게임을 주도할 것이고 자비는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아내 김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용 회장님의 딸이자 이강혁 회장님의 조카이며 온 가족의 핏값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과 그의 팀의 지도 아래 저는 빠른 속도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매일 병원으로 와서 제게 경제법, 회사법, 그리고 준혼의 가족이 악용했던 법의 허점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재무제표 읽는 법,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건조한 숫자와 조항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빚과 딸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점차 저는 이해하는 것을 넘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가적 피가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도 초빙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걷는 법, 말하는 법, 표정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로운 옷들을 골라주었습니다. 더 이상 얌전한 꽃무늬 원피스가 아닌 세련된 오피스룩과 권위 있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어두운 색상의 드레스들이었습니다. 길었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잘라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저는 젊고 현대적이면서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성숙함을 갖춘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순종적이던 과거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성은 확고한 눈빛과 자신감 있으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불에서 단련된 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뱃속의 딸은 마치 저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듯이 꿋꿋하게 버텨주었습니다. 거의 한 달간의 잠적 끝에 제가 다시 나타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장은 준혼의 가족의 오만함에 치명타를 날릴 만큼 인상적이고 기습적이어야 했습니다. 외삼촌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강성그룹이 제주도에서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리조트,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일부러 흘렸습니다. 이것은 제게 어떤 상어라도 탐낼 만한 너무나 크고 기름진 미끼였습니다. 물론 준호 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강성그룹이 주최하는 프로젝트 설명회 및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접근하려 애쓰는 신비로운 이강혁 회장이 상상도 못했던 바로 그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이 만찬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해 꾸며진 무대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만찬이 열리는 저녁. 서울 최고의 5성급 호텔은 유례없이 북적였습니다. 재계의 거물, 유력 정치인 등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모두가 이강혁 회장의 눈에 들고 싶어 했습니다. 준혼의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박진성 회장은 비싼 정장을 입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악수를 청하고 자신이 중요한 인물인 척했습니다. 준호는 강아름과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끼는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미래 사모님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푸른 배를 의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습니다. SNS를 뜨겁게 달궜던 스캔들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경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모든 오명이 씻기고 자신들의 지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고위 인사들의 축사 후 마침내 오늘 밤의 주인공인 이강혁 회장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외삼촌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마치
자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왕처럼 보였습니다.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힘있게 울려 퍼져 아래의 모든 속삭임을 잠재웠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성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에 앞서 아주 특별한 인물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앞으로 저와 함께 어쩌면 미래에는 저를 대신하여 이 그룹을 이끌어갈 분입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누가 그토록 큰 영광을 안게 될 것인가? 준혼의 가족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나 행운이 자신들에게 미소 짓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외삼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제 유일한 조카이며 강성그룹의 상속인입니다. 그는 무대 옆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성그룹의 미래 부회장 김민서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조명과 수백 개의 경악에 찬 시선 아래 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는 세련되게 스타일링되었고 얼굴은 날카롭고 차갑게 화장했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신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의 충격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김민서. 진성건설 스캔들에서 우울증으로 집 나갔다는 그 아내 아니야? 세상에, 저 여자가 이강혁 회장 조카라고? 믿을 수가 없네. 저 기품 좀 봐. 전혀 우울증 환자 같지 않은데.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준혼의 가족이었습니다. 박진성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떡 벌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아름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준호의 팔을 급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는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와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소나귀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연약한 먹잇감이 이제 불사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닿을 수조차 없는 위치에 서서 말입니다. 저는 외삼촌 옆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고 넋이 나간 그의 가족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극은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네요. 강성그룹의 미래 부회장으로서 저의 등장은 장내 모든 사람, 특히 준호의 가족에게 벼락과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주목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것은 치욕과 공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떤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외삼촌 옆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저를 똑바로 비추었지만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중을 내려다보며 경악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스쳐 지나가 마침내 준호의 가족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온하지만 치명적인 힘을 감춘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며 자신감 넘쳤고 넓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의 등장에 매우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SNS에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서서 식은땀으로 조끼까지 흠뻑 젖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최악의 아내이자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 비방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요. 저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 프로젝트 로고를 비추고 있던 거대한 LED 화면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이미지가 아닌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저택 거실의 사각지대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외삼촌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였습니다. 화질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와 최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강아름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너무 걱정돼요. 강아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어디 가셔서 소식도 없으시고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최 여사는 입을 삐죽이며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어버리는 게 속편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시어머니 말에 대들기나 하고 너는 걱정 마라. 준호가 다 알아서 처리해놨으니까 그년만 안 돌아오면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실종이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 걸면 돼. 그렇게 되면 그년 재산, 이 저택, 회사 지분 전부 다 준호 거, 바로 내 손주 거가 되는 거지. 장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눈빛, 혐오의 눈빛으로 준호의 가족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자기는 몸조리나 잘하고 있어. 내가 다 계획해놨으니까. 그 여자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자. 자기는 명실상부한 박 사모님이 되는 거야. 영상은 준호가 강아름을 품에 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가장 적나라하고 추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영상이 그들의 모든 음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최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강아름은 비틀거리며 준호의 팔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극도의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함정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모범적인 남편,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불쌍한 제3자, 전부 다 형편없는 연극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누르고 있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LED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 가짜 계약서들, 바로 외삼촌의 팀이 조사한 진성건설의 자금 세탁 증거들이었습니다. 진성건설,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건실한 기업, 정부의 신뢰받는 파트너.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금 횡령, 탈세, 자금 세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바로 지금 검찰과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제 선언은 만찬장에 떨어진 원자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진성건설과 거래하던 파트너들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던 박진성 회장은 마침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혼란과 붕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허둥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마지막 일격,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 아버님의 회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졌던 은혜라는 빚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준호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내비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그는 내 매형, 즉 민서의 아버지를 찾아와 애원했다. 민서의 아버지가 내 가족을 구해준 거야. 하지만 그는 은혜를 감사로 갚는 대신 그 빚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지. 그리고 오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민서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 빚을 정식으로 되찾을 것이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정의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렇게 말하며 외삼촌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과거의 약정에 따라 박씨 가문이 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진성건설의 모든 지분은 황씨 가문의 상속인에게 양도된다. 이 게임은 너희들의 완벽한 패배다. 호텔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탈출구는 막혔습니다. 연극의 막은 내렸고 형편없는 배우들은 이제 인생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조 원짜리 만찬은 공개 재판정이자 부인할 수 없는 죄악을 폭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정의의 망치가 내려쳐지는 소리처럼 급박하고 위험 있게 울렸습니다. 연회장의 큰 문이 활짝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제범죄수사팀, 경찰들이 엄숙한 표정의 총경을 필두로 신속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이미 혼란스러웠던 공간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법의 권위 아래 질서정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종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난 기자들조차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총경은 곧장 무대로 올라와 외삼촌과 악수를 나눈 뒤 준호의 가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서류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준호 씨와 강아름 씨는 수사 협조를 위해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강아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시체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준호 씨가 그 사람이 저를 시켜서 한 일이에요. 그녀는 다시 한번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하며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2명의 여경이 다가와 차갑게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내연녀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경력과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자 절망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핏발 선눈으로 맹수처럼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전부 너 때문이야. 이 악독한 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가 제게 닿기도 전에 외삼촌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가장 저속한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애써 쌓아올렸던 세련되고 점잖은 겉모습은 완전히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광기에 찬 추악한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최 여사도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아들과 미래의 며느리가 체포되고 가산이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놔줘. 내 아들은 죄가 없어. 저 요물 같은 년이, 저 년이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 당신들 노는 장식이야. 한때 명망 높던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비참한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희열도
패자에 대한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원한은 해결된 듯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민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을 위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눈멀었던 8년의 청춘을 위해, 죽어버린 사랑을 위해, 그리고 지나간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준호, 강아름, 그리고 최 여사까지 연행해 가자 연회장에는 혼돈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박진성 회장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객들도 앞으로 며칠간은 떠들썩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안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얘야. 남은 일은 법이 알아서 처리할 거다. 외삼촌이 저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밤의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고급 세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 행복과 고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탄생을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성그룹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신문이 일면에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준혼의 가족의 추악한 사업 비밀과 악랄한 음모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사건의 규모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경찰은 수년간 진성건설의 불법 행위를 비호해온 부패한 고위 공직자들의 연결고리까지 찾아냈습니다. 국가기관 내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의도치 않게 거대한 정의의 불길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 셈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법과 사회의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진성건설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저택과 슈퍼카부터 은행 계좌까지 그들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명예의 정점에서 그들은 치욕과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위기를 넘긴 박진성 회장은 자금 세탁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가 되었지만 그의 남은 인생은 병마와 죄책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범죄은닉, 공모 혐의를 받은 최 여사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벌은 금지옥엽 같던 아들이 범죄자가 되고 그토록 바라던 장손이 불륜과 범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목격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체포된 강아름은 선처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죄를 준호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령 회사를 직접 운영했다는 증거는 그녀가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중인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와 사회의 경멸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주범인 준호는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기, 횡령, 자금 세탁, 그리고 특히 임신한 아내에 대한 폭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그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피고인석에 서서 완전히 무너져 울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원한은 이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한 가족의 파탄의 잔해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결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미래, 제 딸,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만찬이 끝난 후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어떤 다툼도 없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저는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준호는 어떤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그토록 냉정하게 버렸던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일이었을 겁니다. 몇 달 후 따뜻한 봄날 아침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쏙 빼닮아 예쁘고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고통과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었지만 그것은 행복과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은 안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인생이 엄마처럼 폭풍우를 겪지 않고 늘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안연이의 탄생은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아이의 미소를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외삼촌과 그의 팀은 제가 부모님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공식적으로 상속받는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대기업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성건설이 파산 처리된 후 박씨 가문의 은혜라는 빚도 일부 회수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황룡미안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아들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고통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외삼촌은 제게 사업적 재능과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강성그룹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외삼촌의 너무 큰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 직접 서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본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독학했던 분야인 투자 자문 및 자산관리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 회사에는 아주 특별한 운영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창업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능과 포부를 가진 여성들이 속임수나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안연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있고 기여하고 있으며 제 자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특한 사업 모델과 인문학적 의미를 가진 제 회사는 빠르게 커뮤니티의 주목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공한 여성 기업가들이 협력을 위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강력하고 단결된 여성 네트워크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길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언니, 동생, 그리고 동반자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내가 그 집안의 달콤한 말에 속은 게 잘못이었어. 그들이 널 해치는데 동조한 게 잘못이었어.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 나는 직장도 친구도 다 잃었어. 네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도 않아.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지난 일이야. 저는 마침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널 원망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로잡는 거지. 너는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 삶은 그렇게 아이의 웃음소리와 일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채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유, 자립, 그리고 인간애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한 번 더 시험하려는 듯
과거의 한 남자가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큰 비밀을 가지고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 딸 안연이는 이제 3살 배기 귀엽고 재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 회사 역시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특히 신뢰받는 최고의 금융 컨설팅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평화롭고 찬란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문 듯했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그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딸과 일에 모든 사랑을 쏟으며 이렇게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재능 있는 건축가였습니다. 우리는 한 미술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제 지위나 재산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 작품에 대한 저의 감상 방식, 영혼의 교감에 끌렸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평범한 여자, 경청받고 이해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판단하지 않았고 오직 공감과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메마른 제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안연이를 무척 사랑했고 안연이도 그를 무척 따랐습니다. 그가 안연이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낯선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저와 제 딸에게 완전한 가정을 선물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에 잠겨 있을 때 과거의 유령이 엄청난 비밀,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어떤 분이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박준호 씨 가족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가족이라니. 그들이 제게 또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들여보내세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준호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였지만 얼굴은 훨씬 고생스럽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깊게 팬 눈에는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 씨. 저는 준호의 사촌형 발기현입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것은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즉 준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준호 아버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작은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현 씨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작은아버지는 몹시 후회하셨습니다. 제게 이 상자를 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민서 씨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평생 숨겨온 진실, 어쩌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이 담겨 있다고요. 기현 씨는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잠겨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놓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보며 의심에 가득 찼습니다. 또 무슨 음모일까? 제 망설임을 눈치챈 기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준호와 그 가족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인과응보죠. 하지만 민서 씨, 당신은 죄가 없고 당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현 씨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저는 수수께끼 같은 상자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과 기묘한 예감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기현 씨가 남겨둔 작은 열쇠를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편지 한 뭉치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저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요.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엄마와 딸, 안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미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진성 회장의 필체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처럼 떨리고 희미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내가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사실 너는 황용, 미안 부부의 친딸이 아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며 흐릿해졌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저는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계속 읽었습니다. 25년 전 폭풍우가 치던 밤 출장 가던 우리 부부는 사고를 냈다. 한 여인이 길로 뛰어들었고 우리 차에 치였지. 그 사람이 바로 내 친어머니 안한이었다. 우리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결국 숨을 거뒀다. 그저 품에 안고 있던 갓난딸을 잘 돌봐달라는 말만 남긴 채 그 아기가 바로 너였다. 당시 아이가 없던 우리 부부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죄스러운 생각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너를 데리고 와서 우리 친딸이라고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너를 키울 능력이 없었던 우리는 우리가 알던 부유하지만 아이가 없던 황용 부부의 집 대문 앞에 너를 데려다 놓았다.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 고통은 준호의 배신보다 더 컸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내 어머니는 단 하나의 유품, 옥으로 된 비녀 하나를 남겼을 뿐이다. 그 비녀는 우리가 오래전에 팔아버렸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비극이 계속해서 제게 닥치는 걸까요?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외삼촌도 제 친외삼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빚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에서 박진성 회장은 제 출생에 대한 단 하나의 단서, 작은 디테일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성그룹이라는 제국보다 더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진성 회장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그가 뒤늦은 후회 속에서 적어내려간 마지막 단서는 진실의 폭풍우 속에서 제게 희미한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널 감싸고 있던 강보에 아주 특이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 금실로 수놓은 활짝 핀 5잎의 연꽃 모양이었다. 5잎의 연꽃, 그 문양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나를 진짜 뿌리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갈망이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즉시 외삼촌에게 전화해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양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외삼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뭐라고? 금실로 수놓은 5잎의 연꽃이라고? 네, 맞아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외삼촌. 민서야, 잘 들어라.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지훈 씨한테도. 회사에 가만히 있어. 문 잠그고 내가 지금 바로 가겠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은 이것이 평범한 문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외삼촌이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검은 한복을 입고 깊은 학식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노인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외삼촌 댁에서 일해온 집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외삼촌은 별말 없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서야, 그 편지와 사진 다시 한번 보여다오. 저는 그것들을 건넸습니다. 그와 집사 할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주의 깊게 읽고 사진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5잎 연꽃에 대한 구절을 보았을 때 집사 할아버지의 몸이 갑자기 떨렸고 늙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외삼촌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왕가의 문장입니다. 왕가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집사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돌아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세상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온 조선 왕실 마지막 혈통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가문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나무 대감마님이시자 회장님의 증조 할아버님이시며 또한 아가씨의 증조 할아버님이십니다. 저는 마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왕가, 조선 왕실, 역사책에나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복잡한 심경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 부모님과 내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있다. 우리는 평범한 사업가 집안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왕가의 후손이다. 하지만 역사의 격동 속에서 우리 가문은 모습을 감추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내가 박씨 가문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그 은혜라는 빚은 사실 돈이 아니라 여러 세대 전에 박씨 가문의 조상이 우리 가문에 바쳤던 충성의 맹세였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내 친어머니 아나님은 바로 이나무 대감마님의 막내 따님이시자 내 외할머니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동생이시다. 그분은 어떤 이유에선지 가문을 떠나셨고 아무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는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유랑하는 공주였고 전설로만 듣던 이나무 대감마님은 제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주로 가야 한다. 외삼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연세가 100세에 가까워 기력이 점점 쇠하고 계신다. 수십 년간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은 막내딸을 다시 찾는 것이었다. 이제 내 소식을 알았으니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가서 가문의 뿌리를 찾게 해드려야 한다. 이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의 일이다. 전주로의 여행, 예상치 못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와 외삼촌 그리고 안연이를 태운 비행기는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전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고도의 고즈넉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즉시 저를 감쌌습니다. 고급 세단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를 호텔이 아닌 교회의 오래된 소나무 숲 뒤에 숨겨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황씨 가문의 본가인 안원, 안윈이라고 불렸습니다. 안원은 웅장한 성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각된 여러 채의 고택이 잘 가꾸어진 정원 사이에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서울의 소음과는 달리 장엄하고 고요했습니다. 차가 안뜰에 멈추자마자 전통 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맨 앞에는 강인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의 장남이자 현재 가문의 모든 일을 잠정적으로 맡고 있는 황중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복잡하고 탐색하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본 뒤 외삼촌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여가우, 돌아왔는가? 아버님께서 본체에서 기다리고 계시네. 우리는 가장 크고 오래된 고택인 본체로 안내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침향이 감돌았습니다.
대청마루 중앙 오래된 평상 위에는 백발의 수염을 가진 노인이 비단 한복을 입고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으셨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범상치 않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나무 대감마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총명하지 않았지만 바닥 없는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외삼촌을 지나 제 품에 안겨있는 저와 안연이에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가들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와 외삼촌은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삼촌이 편지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제 친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의 늙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나, 내 딸아.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주름진 손을 뻗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닮았구나. 참으로 닮았어. 그는 저와 안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포옹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원에서의 그 후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혈육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이나무 대감마님은 연로하셨지만 매일 저와 증손녀 안연이와 이야기할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친어머니에 대해, 그녀의 어린 시절, 즐겁고 슬펐던 추억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 어머니 황한 공주님은 강한 개성과 자유,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문을 떠난 것은 남자가 아니라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가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꿈이었죠. 그녀는 비록 짧았지만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제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연이는 금세 가문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정원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고요했던 저택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 모녀의 귀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큰아버지인 황중 어른과 그의 가족은 항상 우리를 경계하고 거리감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등장이 의도치 않게 가문 내에 정해져 있던 상속 순서를 뒤흔들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권력이나 재산을 다툴 야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문의 법도와 규칙을 배우고 외삼촌을 도와 가문의 외부 사업을 관리하는 데 보냈습니다. 강성그룹은 사실 왕가의 거대한 자산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힘이 돈이 아니라 지식, 전통의 가치, 그리고 가족의 단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지훈 씨는 제 출생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후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주까지 우리 모녀를 보러 와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이든 공주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의 눈에는 영원히 그가 사랑하는 여자 민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실한 사랑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감마님께서 저를 서재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제게 비단 상자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남긴 물건이다. 내가 수십 년간 간직해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진성 회장이 언급했던 정교한 5딥 연꽃 모양으로 조각된 비취 비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녀 아래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어머니의 속마음, 스케치, 그리고 시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는 제 아버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무명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예술가였고 어머니와 열정과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기장은 제 마음속 마지막 의문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주와 예술가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첫 기일에 저는 대감마님께 허락을 받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두 분의 묘를 제 손으로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게 집과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묘 앞에 서니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가족을 찾았어요. 모두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두 분께서 제게 주신 모든 희생에 보답할게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하얀 목련꽃이 피 묘비 위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 부모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보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1년 후 전주 안원에서 따뜻하고 정중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벌들의 호화로운 결혼식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금색 연꽃이 수놓아진 붉은 전통 홀레복을 입고 저를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남자 지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안연이는 앞에서 뛰놀며 비단길 위에 하얀 연꽃잎을 뿌렸습니다. 대감마님은 줄에서기 앉아 늙었지만 충만한 행복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외삼촌은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나 많은 폭풍우를 겪었고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었지만 마침내 저는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행복은 때로 평탄한 길이 아니라 폭풍우를 지나고 나서야 맑은 날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저와 지훈 씨는 전주에 남거나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아름다운 도시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원격으로 제 컨설팅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가족과 개인적인 열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훈 씨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 건축물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박했지만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준혼의 가족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뜬 소문으로는 그가 정처 없이 떠돌며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강아름은 아들을 낳았지만 박씨 집안이 몰락하자마자 다른 부자를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 대한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은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안연이는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둠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둠을 지나 빛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딸과 당신, 그리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큰 가족이 있는 것도 행운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진짜 나 자신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행운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담양의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과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여자로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미소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평화와 행복,
그리고 꿋꿋하게 피어나는 목련꽃만이 가득할 인생의 새로운 장, 새로운 여정이 펼쳐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